저는 30살 남자이고 자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자립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기를 바라셔서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었으면 일단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립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신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자립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아버지 회사에서 나와야 할지 아니면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도 괜찮을지 스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립이라는 것은 자기 먹고 있고 자는 생활을 자립한다는 뜻이거든요. 우선 첫째. 두 번째가 이제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은 생활이 자립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자연에 있는 동물들 한번 보세요. 토끼든 다람쥐든 집에 있는 강아지든 작은 새든 다 어릴 때는 어미의 보호를 받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자기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하지 누구에게 의지해서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땅히 동물보다 부족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동물보다 낫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건강하다. 우리가 자연 생태계 위에 인간의 삶이 있어야 인간이 건강하지, 자연 생태계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진화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면 부모가 없으면 도태되는 거고, 타인에게 의지해서 살면 타인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생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체 보존의 본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새끼를 갖는 의미는 어떠냐? 개체 보존의 본능보다 종족 보존의 본능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즉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다 이거야. 이런 본능이 없으면 종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족을 유지시켜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종족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도 자기 삶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사마귀가 교미를 하고 잡아먹힌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갖기 전에, 그러니까 여성, 처녀로서는 자기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난 아기를 못 키우겠다,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안 낳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하면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아기 낳게 되면 저절로 유전자적으로 몸이 아기를 보살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아기 없을 때 일어난 생각이고, 아기가 생기면 저절로 이렇게 젖이 나고 마음이 그렇게 바뀌도록 돼 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움이 아닌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약간 이상이 생기면, 이제 개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이상이 생기면 새끼를 물어 죽일 때가 있습니다. 동물을 키워보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정신적 이상에서 오는 거지 정상인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본능이 있다. 뭐라고? 개체 보존의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다. 그러면 이 보호를 받다가 자립을 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만약에 자연 속에서 동물들처럼 살아간다면 사람은 13살입니다. 그 자립의 본능이.
그러니까 더 이상 보호를 받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자연의 동물들이 자라나는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 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를 든다면 뭐 물소떼든 뭐 기린떼든 여기에 사자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미는 새끼를 가랑이 속에 보호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하네요. 끝까지 싸우고 결국은 자기가 죽든지 안 그러면 퇴치하든지 그럽니다. 근데 새끼가 일정하게 크면 다 개체 보정의 본능으로, 그걸 뭐 사자가 와서 잡아먹는다고 가서 돕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각자 생명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병아리를 키워도 병아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건드리면 막 어미당이 확 사람한테도 던집니다. 근데 그 병아리가 어느 정도 커서 노란 털이 빠지고 검은 털이 날 때쯤 되면 우리가 병아리를 잡아도 어미당은 아무 상관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모는 육체적으로는 13살 때까지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히 자립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농경사회가 되면서 15살 정도로 그것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지위를 조금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농사 짓는 기술을 익히고 이게 부족하니까. 자연에 가서 채취하고 하는 데는 13살 육체적으로는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 오면서 이게 어때요? 학교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자립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18살로 다시 지금 인상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 18살이 세계적으로 성인의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만 19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0세가 성인의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럼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13살 이하가 선생님하고 연애했다 하면 선생님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데 14살짜리하고 선생님이 연애를 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파면이 되지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녀가 14살이 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세 이하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까지, 그러면 선생은 파면이 됩니다. 아직 이 사회적으로 성인이라고 인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만 19살, 20살이 넘으면 어떠냐,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 어떤 결정이든 다 자기가 낼 수가 있지,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스님들도 20살이 넘어서 스님이 될 때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0살 밑에 미성년자가 출가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가 동의해야만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받지가 않게 돼 있다. 이런 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회사에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건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을 자립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자기가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으면 사장이 내가 전에 알던 미성년자일 때 나를 보호했던, 즉 부모일 뿐이지, 지금은 회사 가면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다? 사장이고 자기는 거기에 직원입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면 이제 자기가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회사 딱 출근해서는 그냥 상사고 사장으로서 딱 대하고, 집에 오면 부모로서 대하고,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이제 헷갈리게 생활을 하면 이제 자기는 아직 자립이 안 된 거고, 그게 딱 분명하면 그건 자립이 된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장을 못 나가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금 20살이 넘은데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저도 어떤 학생이 어렵다면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학교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 자립이 안 된 사람 수준이고,
사회적 계약이에요.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그건 뭐다? 재정 지원, 융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20살 밑에 거는 안 갚아도 되는 거의 부모의 의무고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20살 이상 거는 다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그걸 만약 안 갚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짐승보다 못한, 자립을 못한 존재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삶이 딱 분명하다. 대신에 20살이 넘으면 부모로부터 뭐다? 간섭받지 않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는 지원해 준다고 골병이 들고, 자식은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 잔소리에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는 이 성년의 관계인데 아직 미성년자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 여러분들 젊은 사람 보면 지원은 받고 싶고 잔소리는 듣기 싫고, 그 모순이에요. 지원을 받으면 어때요? 잔소리를 기꺼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잔소리를 듣기 싫으면 어때요? 딱 자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보호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놔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이제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오케이, 너 남도 도와주는데 너 잘하니까 내가 지원해 줄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간섭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어떤 학생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학생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거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내가 준 장학금 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면 다음 해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부모 집에 있고 직장도 없다. 그러면 자립이 무조건 안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돼요. 내가 우리 집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최저임금 8천 얼마, 9천 원이다 하면 9천 원을 계산해가 내가 먹고 자고 방 하나 쓰는 게 한 달에 얼마다 하면 자기가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한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에가 반찬 딱 차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서 드시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공부하러 가든 놀러 갔다 와서 저녁에 와서 딱 식사해 드리고 방 청소 딱 하고 딱 생활하면, 이거는 비록 돈을 받고 살아도 뭐에 해당이 된다? 자립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삶의 자세가 딱 분명해야 된다. 20살이 넘으면 사회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호자 피보호자의 관계고, 미성년자일 때는, 성인이 딱 되면 사회적 관계예요. 협의, 부부가 결혼하듯이. 그건 과거에 이렇게 인연으로 따질 때 생물학적으로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거고, 이제는 성인과 성인이라는 사회적 관계로.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태도를 분명히 하면 부모도 간섭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방청소 딱 해놓고 밥 딱 준비해가 어머니 드십시오, 아버지 드십시오 이러고 설거지 딱 해놓고 밖에 나가고, 이런 자식한테 매번 잔소리 할까? 안 합니다. 아침에 8시가 돼도 안 일어나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밤에는 2시까지 게임이나 하다가 자고, 나이가 20몇 살 먹는 게, 이러니까 부모가 늘 어린애처럼 걱정을 해가 잔소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딱 분명하면 되지, 직장을 아버지 직장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건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만 갖는다면 나가서 다른 직장에 다녀도 괜찮고 아버지 직장에 다녀도 괜찮고, 회사 딱 출근하면 아버지 이렇게 용어는 할 수 없이 부르지만 마음에선 딱 출근하면 회사의 상사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런 관점만 유지한다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재활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너무 무기력하고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제 자신이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씻고 라벨 뜯고 잘 분리해서 내놔도 실상은 플라스틱은 재활용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결국엔 다 태워져 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선거 같은 때도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 심해지고 있고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저라는 개인은 알고 나서도 너무 무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건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인생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착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데다가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지금 젊은 자한테는 그 말을 해주고 싶네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이상기후로 지구의 지금의 생물들이 공멸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그게 극복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좀 과대망상이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욕심이고 과대망상이에요. 그걸 해결하려면 100의 노력이 필요한데 5나 10만 해놓고 어때요? 안 이루어진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든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거는 신의 뜻대로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자는 지금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것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든 악화되는 쪽으로 가든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때요? 내 인생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정문적설을 할 때 이렇게 정문적설을 해서 대화를 한 사람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이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효과도 안 나고 맨날 똑같은 질문이고 물어놓고는 하지도 안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고 그것이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도움이 안 되면 또 다음에 어때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 돼도 또 나중에 그것이 도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너무 자기 하는 일의 결과에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위해서 레벨을 뜯고 스티커를 떼고 분리수거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가보시면 우리보다 소비가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몇 배나 되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지구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큰 땅에 인구는 우리보다 많지만 땅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해도 아직 공기 청정도라든지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럽에 가면 어떠냐?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자기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분리수거했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분리해놨는데 그 가져갈 때는 차에다 그냥 다 실어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그걸 보면 굉장히 낙담이 되죠. 그럴 바에 굳이 분리수거할 게 뭐 있나. 그러니까 분리수거 안 한다가 아니라 분리수거를 하면서 우리는 정부에다가 지자체나 정부에다가 이 분리수거한 것을 재활용하도록 끊임없이 건의하고 SNS도 글을 올리고 이렇게 변화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플라스틱은 이게 햇볕에 내버려 두면 이게 분해가 돼 아주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되면 그게 자연에서 분리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물이나 음식이나 바다나 이렇게 다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첫째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위험이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이 미세먼지라 그럴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건강이나 많은 부분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런 걸 인지하시고 본인이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봤을 때 내가 노력해도 별 효과가 안 난다 해서 실망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계속 실천하고 두 번째 이런 실천이 이웃 사람도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그런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자체나 정부에다가 SNS상으로 글을 올리든지 댓글을 달든지 투표할 때 그런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하면 굉장히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은 그 힘이 모이게 되면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조선조 만렵에 민중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항을 했지만 다 무참하게 진압당하고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사회 개혁이 안 일어났죠. 또 3.1 독립운동 때도 평화적으로 우리가 항쟁했지만은 무참히 진압이 됐지 않습니까? 또 해방이 됐지만 또 분단이 됐죠. 또 6.25 전쟁이 일어났죠. 또 독재 시대를 거쳤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하거나 뭘 한다면 못하게 하죠. 남은 하는 거는 찬성하고 제 아들은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거 해봐야 안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실패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패가 쌓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을 보면 실패했지만은 길게 보면 3도 민중봉기, 동학혁명, 3.1운동, 4.19 혁명, 60 항쟁, 촛불 시위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지만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지나서 되돌아보면 이 환경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실천도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실천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조급함, 하겠다고 하는 좋은 마음은 냈는데 금방 돼야 된다 하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다. 더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길게 보고 나무를 심을 건데요. 근데 저는 플라스틱 대란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KBS에 이미 플라스틱을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조급함이 자꾸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지요? 대란이 생기면 또 정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나쁘다.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오늘 기관지 염으로 입원한 사람이 3만 명이다. 그 중에 500명이 죽었다. 이런 불행이 일어나면 어떤 강제적인 개선책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희생을 죽는 일 이런 거 안 생기도록 하자. 그러나 그걸 우리가 못 막으면 대란이 생기고 대란이 생기면 이제 누가 나서도 나서고 정부도 나서고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최선을 다하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대가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다, 뭐다 해도 결국은 자기 문제인데도 안 나서죠. 왜? 등록금 누가 내줍니까? 부모가 내주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 무관심층이었는데 이번에 선거 보니까 어때요? 저는 어떤 정치 편을 들려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이해에 밀접하게 되면 행동을 할까 안 할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걸 못 막아서 그런 불행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원래 저는 내면이 밝은 성격이고 낙천적인데 요즘 따라 외모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것만 해결하면 정신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마음이 쓰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 뇌의 작용은요,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인식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아무 차이가 없으면 인식을 잘 못해요. 이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만약 내가 우주선을 탔는데 아무것도 비교할 데가 없다. 그러면 내가 가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 이 뇌가 그걸 감지를 못합니다. 같은 속도로 옆에서 우주선이 하나 같이 지나가고 있으면 이 두 개가 정지해서 그냥 정지된 물체가 마주보는 것처럼 인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위성의 속도 차이가 나요. 빠르든지 늦든지 속도 차이가 나면 이제 움직이는 걸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가 누가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굉장히 기쁜데 그거를 매달 주면 더 기쁘겠죠.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 이 기쁨의 강도가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100만 원 받는 것이 일상이 돼 버린다. 일상이 돼 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전제 조건이 돼 버려서 그것에 대한 좋음을 감지를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2년쯤 지나면 어떠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을 100만 원 받으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이게 왜 좀 오르든지 해야지. 계속 100만 원이가 지금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비교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래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다른 사람이 다 50만 원씩 받으면 내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고 내가 200만 원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300만 원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불만이 생기고 위축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살에서 어떤 절대치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비교해서 생기는 문제다. 우리의 모든 인지하는 게 그렇게 인지합니다. 크다 작다도 어떤 존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그것을 인식할 때 크다고 인식하거나 적다고 인식이 되는 거지 존재 자체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인물이 잘났다 못났다는 것도 어떤 것이 잘났다는 절대치는 없어요. 그냥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cm 사람이라면 일반인하고 비교했을 땐 큰 축에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농구 선수가 됐을 때는 어때요? 제일 작은 축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참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 사람 키 크다 그러는데 본인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뭐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 사람이 볼 때는 어느 대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갔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내가 대학을 다니면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대학에 들어갔으면 또 몇 등 하느냐가 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것만 되면 키가 좀 컸으면 그럼 큰다고 이게 끝나느냐? 끝 안 납니다. 돈이 좀 요만큼만 됐으면 그럼 그만큼 된다 끝나느냐? 끝이 안 난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한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또 좀 예뻤으면 또 뭐예요? 뭐 나한테 잘해줬으면 그럼 또 그게 되면 또 어때요? 또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대로 좋다. 그래서 가장 그 기준치를 낮춰버린 게 뭘까?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다. 이게 이제 기준치를 제로로 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고 살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돼요. 늘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되면 얼마 좋을까? 이것만 되면 얼마 좋을까?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헐떡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껄떡거리다가 결국 죽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키 이 정도만 되는 것도 160이면 아이고 나폴레옹하고 다 등소팽이하고 다 어때요? 160도 안 됐잖아. 그죠? 160만 된 것도 참 다행이다. 170이 되면 170만 된 것도 다행이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다행이다. 애인이 있으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내 삶이 지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만 되면 이렇게 하면 영원히 이렇게 소위 껄떡거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관점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형수술하는 여성이라고 꼭 하는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성형수술 보통 사람 말할 때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형수술을 많이 할까? 못생겼다 하는 사람이 성형수술을 많이 할까? 여러분들은 못생겼다는 사람이 성형수술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쁘다는 사람이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쁘다 그 자기 이쁜 줄 아는데 누구하고 비교해보니 코만 조금 높으면 참 이래 그러니까 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코 수술을 해놓고 보니 턱만 조금 깎으면 진짜 이쁘겠는데 그래 또 턱 깎게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기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깎으려면 12군데도 더 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늘 그런 이제 비교해서 뭐만 이러면 이제 그 성형에 중독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열등의식이 가장 심한 집단이 어딜까? 뭐 요즘 통계가 아닌데 제가 몇십 년 전 통계를 봤는데 제일 열등의식이 심리적으로 열등의식이 심한 집단이 서울대 국내 출신 박사랍니다. 요즘은 이제 국내 출신이라도 괜찮아요. 대한민국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늘 공부 잘한다. 1등 이래 와서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에서 외국 가서 박사 따야 되는데 자기는 어때요? 국내 박사 땄으면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등의식이란 그런 거예요. 그 학교를 못 가서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이란 거 이게 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서 좀 벗어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껄떡거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육체적인 미의 이게 평가 기준은 시대마다 같을까 다를까?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래 성형이란 것은 이렇게 의술이잖아, 그죠? 미용이 아니고 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거나 상처를 입어서 치료용으로 원래 나온 건데 지금은 미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엄격하게는 의사가 아니고 미용사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기 얘기 더 해보세요. 일단 저를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이게 그런 거 의식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될 정도의 사람은 내면이 많이 중요한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뭐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과 다 가깝게 지낼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마주칠 때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했는데 내 어떤 외모 때문에 또는 내가 결혼하면 했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내 학벌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런 이유로 만약에 그만뒀다 할 때 우리가 내가 뭐 애만 없었으면 지난번에 결혼을 안 했으면 뭐 얼굴 좀 이뻤으면 키만 좀 컸으면 돈만 좀 있었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엄격하게는 그런 평가로 인간을 만나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 같으면 웃겠어요. 관점을 그렇게 갖는다면 헤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서 뭐해요? 조금만 잠깐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지. 결혼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더 복잡해지잖아. 그런 사람은 여러 번 만나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게 낫잖아.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나보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고 그만둬서 그 사람이 사람 생긴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김으로 그만두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 내가 싫다 하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못생겨서 저 사람이 나를 그만뒀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보다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잘생긴 걸 찾으면서 왜 그 사람 잘생긴 걸 찾는 건 또 문제를 삼아요. 아니 그 사람이 잘생겨서 내가 좋다면 그럼 가치관이 잘생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잘생긴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 잘생긴 거 좋아하는데 못생긴 내가 잘생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욕심내는데 그 사람 못생긴 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 더 잘생긴 딴 사람을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욕심 많냐. 나는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 사람은 잘생긴 거를 찾는 거는 문제가 있다. 사람을 외형 갖고 평가한다. 이런 게 바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생김새로 평가를 한다면 나도 같이 생김새로 평가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 나도 그렇게 평가해 니도 그렇게 평가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 네가 그만둘 만하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내가 생김새로 사람을 평가 안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생김새로 평가하는 인간하고는 미리 그건 관계를 끊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큰 문제가 안 된다. 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해됐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나보고 나이 많다고 그만둔다. 그러면 나도 생각해봐. 나도 나이를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나이 생각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난 나이 같은 거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나이 같은 생각하는 인간하고 내가 만나서 뭐하니? 그런 놈은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상대가 한번 결혼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이걸 따지면 상대도 그 따지는 거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그런 걸 안 따지면 그걸로 따지는 인간하고 만나서 뭐해? 저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럴 때 어떤 이유로든 헤어질 때 그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거는 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내 속에 그런 욕망,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